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유준상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이제 경동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유 교수님도 이제 진료 현장에서 경동맥 관련된 환자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보의 너무 과한 범람의 시대로서 사실 뭐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좀 별거 아닌 거에 너무 과도한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쿨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그 비욘디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건강 유튜브 의학 채널이고 저희는 또 나름 대한뇌졸중학회란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잘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경동맥이란 무엇인가? 이제 경동맥, 경은 목 경자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목동맥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는 carotid arter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목에 있는 동맥입니다. 우리 막 이제 TV나 보면은 여기 그 맥 짚고 하잖아요. 그게 경동맥을 짚어보는 거고요. 자, 목에 있는 동맥, 동맥이란 무엇이냐? 이제 동맥과 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사람의 어떤 혈액 순환 계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숨을 쉬면은 폐에 이제 어떤 산소가 풍부한 그런 공기가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피에 산소들이 공급이 되면은 그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그 피들이 전신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장기들 뭐 간이나 뭐 콩팥, 뇌 이런 데가 이제 그런 혈액을 통해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산소가 풍부한 에너지가 풍부한 피가 공급되는 것이 이 동맥인 거고요. 동맥을 통해서 각 장기에 전달된 그 이제 산소들이 다 쓰이고 나머지 피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심폐로 돌아오는 게 이제 정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뇌에 이런 그 산소와 에너지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커다란 통로가 바로 경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해부학을 보면 요렇게 생겼고요. 이제 정확히는 총경동맥이라는 게 올라와서 이제 이게 안쪽 바깥쪽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는 게 내경동맥, 속경동맥이라고도 하고 바깥쪽으로 가는 게 외경동맥인데 이 뇌로 들어가는 것은 요 내경동맥이 머리 안쪽으로 가서 뇌에 혈액을 공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여튼 총경동맥에서 뭐 내경동맥, 외경동맥하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척추동맥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혈관은 크게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두 개가 경동맥, 왼쪽 오른쪽으로 있고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얘기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혈류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는 게 있으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찌꺼기 같은 게 여기 잘 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동맥의 어떤 죽상경화증, 뭐 동맥경화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혈류에 장애가 생겨서 피가 덜 가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어떤 뭐 혈전 같은 게 생기거나 뭐 불안정한 이런 죽상경화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탁 떨어져 올라가면서 운이 나빠서 머리로 넘어가서 머리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이게 혹은 뭐 눈으로 가서 눈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뭐 중심 동맥 폐색해서 실명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질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뭐 경동맥에 문제가 생긴 거죠. 대부분은 동맥경화증, 다른 말로 죽상경화증입니다. 요런 것들인데요. 쉽게 말해 혈관에 찌꺼기가 차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아주 경미한 것부터 아주 심하게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게 잘라서 혈관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혈관을 통해서 피가 가다가 이런 데 가면 엄청 좁게 피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경동맥 질환이 있긴 한데 뭐 혈관이 찢어진 혈관 박리, 경동맥 외비라고 막 펄럭펄럭거리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동정맥 기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다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동맥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요 동맥경화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맥경화증, 경동맥 질환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쉽게 말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보시면은 자, 뇌경색이 무엇이냐? 이제 뇌졸중이라는 건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망가진 거죠. 혈관의 문제는 뭐냐? 터지거나 막히거나입니다. 터진 것은 뇌출혈, 막힌 것은 뇌경색. 경동맥 협착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 보시면은 이 경동맥의 단면인데 이 누런 게 이제 찌꺼기가 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분홍색이
피가 흐르는 혈관 내강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자, 이 정도로 좁아졌다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혈류의 흐름이 별로 이제 장애가 없겠죠. 피가 웬만큼 다 갑니다. 근데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 혈류 장애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고 이 정도 좁아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 정도 좁아지면 뭔가 딱 봐도 피가 뭔가 충분히 못 흐를 것처럼 생겼죠.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경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무서운 이유가 티가 안 나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일으키면 사실상 뇌경색을 일으켜야지 거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드물게는 그냥 뭐 어지럼증이나 애매한 실신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좁아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경동 막 MRI나 뭐 하고 경동맥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군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협착이 아니고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거는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말씀하시는 게 통증. 이제 뭐 "경동맥이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아 제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항상 자주 아팠군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동맥 박리, 혈관 찢어지고 이런 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맞는데 이런 단순한 동맥경화증 같은 거는 통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경동맥 협착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사실은 거의 굉장히 드물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동맥 초음파, CT, MRA 혈관 조영술, 뭐 고식적 혈관 조영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거 말고 청진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각각의 이제 특장점이 있는데 경동맥 초음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여기다 혈관 대보는 거예요. 대면은 이제 혈관 모양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혈류의 흐름을 이제 파형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인데 일단 침습적이지 않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고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쌉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검사자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는 거여 가지고 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많이 되고 약간 검사자의 스킬도 좀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딱 경동맥밖에 못 보고 다른 데서 하나도 못 본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CT는 기계가 이거고 이제 MRA는 요거입니다. 이제 MR이라는 건 이게 자기 공명을 이용한 검사고 그중에서 혈관을 보는 거를 이제 뭐 쉽게 말해서 MRA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CT 같은 경우 CT, MRI 둘 다 장점이 일단 비침습적입니다. 그냥 사진 찍고 나오는 거고요. 사진 찍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초음파는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서 하는 거여서 우리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데 CT, MRI는 정말 사진 딱 찍는 거랑 같은 개념이어서 객관적입니다. 그게 굉장한 장점인데 다만 CT 같은 경우는 이제 조영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방사선 노출에 대해 조금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R 같은 경우는 역시 다 좋은데 방사선 노출도 안 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비싸고 검사 소요 시간도 길어서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MR 같은 경우는 조영제 없이도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뭐 알러지 때문에 조영제를 못 쓴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죠. 침습적인 검사고요. 여기 보면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고 여기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사타구니로 보통 이제 바늘이 들어가서 카테터가 혈관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이제 조영제를 슉슉 쏴가면서 이제 혈류의 흐름을 직접 사진으로 보는 건데 가장 정확한 검사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일 베스트 검사인 건 맞는데 문제는 침습적.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편한 거고 그다음에 조영제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최적의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떤 검사가 가장 좋은지는 의료진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각각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T 어떤 분의 CTO 실제 제가 봤던 환자분인데요. 얘가 머리가 이쯤에 있고요. 심장에서 경동맥이 오른쪽, 왼쪽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보면은 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동이 아까 제가 두 군데로 갈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로 갈리는 요 지점에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한 요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면 CT는 이렇게 3D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런 데 쪼끔 문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본 거죠. 이렇게 잘라서 본 거고 보면은 이제 요렇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혈관이 이렇게 되는데요. 요 파란색 원처럼 이제 원래 혈관이 파란색 모양인데 실제로 피가 흐르는 건 요 빨간색 표시는 여기밖에 피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MRA는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CT랑 비슷하죠. 실제로 비슷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를 쭉 본 거고 머리가 여기 있고 심장에서 경동맥이 오른쪽, 왼쪽 올라가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살짝 틀면 역시 요쯤에
협착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고 아까 CT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경동맥 질환에 한해서는 사실 CT랑 MRI랑 우월성을 가리기 조금 어렵고요. 어떤 검사실 세팅 각 병원마다 또 프로토콜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가 더 우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에 또 의료진 판단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경동맥 초음파. 이제 경동맥 초음파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이 아까 다 같은 환자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자, 이거 아까 CT로 보여드렸던 이거를 이제 90도 이렇게 옆으로 한 게 요거예요. 그대로 90도 돌린 거고요. 자, 이 모양이 초음파 모양입니다. 요렇게가 이제 경동맥이거든요. 이렇게 경동맥이고 지금 요 자리가 뭐가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껴있어 가지고 되게 좁은 영역으로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보여준 거고 요 모양은 이제 이렇게 자른 단면이에요. 이렇게 아까 CT로 보여드렸던 요거 요 혈관 모양이 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피가 흐르는 곳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CT보다 경동맥 초음파는 훨씬 더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인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는데 각도에 따라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검사이긴 합니다. 자, 이게 혈관 조영술인 거고요. 침습적인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카테터가 혈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조영제 슉슉 쏴가면서 실시간으로 조영제 흐르는 걸 보는 건데요. 다 같은 환자입니다. 아까부터. 여기가 지금 많이 좁아져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여기는 몇 밀리고 해가지고 몇 퍼센트 좁아져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는데 이게 뒤에서 이제 유준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가 뭐 스텐트라든가 수술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그거를 잡는 게 요 검사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경동맥 초음파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지만 그만큼 부정확할 수 있는 검사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경동맥이 아까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진댔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딱 횡단면을 가리려 보면은 동그랗게 보이는 거고 혈관이 쭉 가는데 거기 이제 평행하게 이제 종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피가 쭉 흐르고 있는 게 여기가 이제 혈관이고요. 초음파 검사의 장점은 이제 혈류를 우리가 파형을 볼 수 있고 여기다 색깔을 입혀가지고 혈류의 방향이나 속도 이런 걸 또 볼 수 있어서 몇 가지 정보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본 환자가 아니라 다른 환자인데요. 이런 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자 초음파로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까 혈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껴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껴있고 요 동그란 단면으로 봐도 여기에 뭐가 살짝 껴있는 건데 이게 같은 환자 MRA로 보면은 티가 잘 안 납니다. CT로 보면은 약간 요런 데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아까 역시 요 단면을 자세히 잘라 보면은 CT로 보면은 살짝 이제 요런 데 허연 것들이 막 껴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CT로 보면 또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어떤 검사가 어떤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환자마다 굉장히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고 또 병원 세팅마다 달라 가지고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도 검사마다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초음파를 통해서 MRI로는 잡지 못했던 거를 어떤 그런 이상을 잡아낼 수 있어서 초음파는 그만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건 안 좋은 예시입니다. 실제로 좀 있었던 케이스인데 자 역시 이게 아까 혈관의 어떤 횡단면을 보는 건데 동그랗게 보이죠? 보면은 요 혈관 면적에서 요만큼의 찌꺼기가 낀 거예요, 여기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협착이 심하지 않죠. 혈관이 이만큼 있으면 요 끝에 조그맣게 찌꺼기가 껴있는 수준인 건데 자 이걸 이제 종단면으로 잘라 봤을 때 그 그림이 이제 요건데요. 이 면을 이렇게 자르느냐 혹은 아까 찌꺼기 낀 자리에 가로지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찌꺼기가 껴있는 딱 그 면 따라서 이렇게 딱 잘라서 봤더니 마치 이 혈관에 이만큼 협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받아든 환자분들은 "내 경동맥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이제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환자분을 자세하게 보면은 협착 정도가 사실 심하지는 않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은 이런 좀 검사자의 좀 스킬이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다소 부정확한 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일단 얘기했듯이 비침습적이고 간단하고 비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걸 때 굉장히 적합한 검사고 그다음에 그런 똑같은 이유로 어떤 반복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때 그때 굉장히 이제 유리한 점이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검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은 유준상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배정훈 교수님께서 일단 경동맥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경동맥 초음파에 이제 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요거 이어받아서 이제 요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치료 방안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알진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 의료진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면 좋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벽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보는 뇌중막 두께를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크 양상이라던가 협착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CT나 MRI에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협착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혈관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반 정도가 막혀 있는지 70% 정도가 막혀 있는지 거의 안 막혀 있는지 막힐랑 말랑 하는지 그런 협착 정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걸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면적이 얼마나 줄어든지 보는 단면적 감소율을 보는 방법도 있고 혈관의 지름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보는 지름 감소율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혈류의 속도, 즉 혈관에 피가 흐르게 되는데 그 피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제 그걸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얼마나 협착이 되는지 보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배정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단면을 보거나 지름을 보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이게 과장되어질 수도 있고 과소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빨라진다. 즉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 호수로 물을 뿌리는데 물 호수를 살짝 이렇게 눌러서 좁게 만들면 물이 더 빨리 멀리 나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협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CT나 MRI를 찍었다면 혈관 모양을 봐서 제일 좁은 부위가 얼만큼 몇 센치인지 그 뒤에 부분은 몇 센치인지 확인해서 정상보다 몇 %가 줄었는지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협착 정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협착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환자분들께서는 협착 정도와 그리고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신 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경동맥의 협착 정도는 저희가 세 가지 분류를 저희가 크게 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얘기 나왔지만 50% 이하로 이렇게 줄게 되면 그거는 이제 미약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경도의 협착이라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50에서 70%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중등도의 협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70에서 99%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심한 협착이어서 중증 협착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100%는 완전히 막힌 폐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막힌 경도 협착증, 중간 정도로 막힌 중등도 협착증, 심하게 막힌 중증 협착증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고요. 또 역시나 이 협착 때문에 증상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유증상 혹은 무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지만 협착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증상이 없게 되는데 혹여 이 협착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다. 혹은 같은 쪽 눈이 망막혈관이 막혀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됐다. 아니면 저희가 소위 미니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뇌졸중 증상이 살짝 왔다 가는 그런 증상들을 저희는 증상이 있는 걸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협착 때문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 싶으면 그것들은 저희가 유증상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나 그냥 건강검진했더니 그냥 우연히 발견된 거다. 아무런 증상 없었다. 그냥 해보니까 좁아져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무증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치료 방안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다시 볼 거고요. 그래서 경동맥 협착 정도에 따라서 뇌경색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은 제일 가볍게 얘기 드리면 50% 미만의 협착이 있을 때, 즉 경도에 협착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많이들 걱정하시고 요 단계에서 많이 이렇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단돼서 많이 오시게 됐는데 50% 미만의 협착은 다행히 요거 자체가 뇌 쪽으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요 플라크 자체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요. 대신 이 플라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저희가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뻔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생활 습관 교정, 뻔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저희가 촉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라크가 더 커지거나 협착 정도가 더 심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들이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저희는 그것들을 조절하는데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의 협착이 있을 때는 협착 자체보다는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여기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을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및 조절 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 이상으로 좁아져 있다. 즉 중등도의 협착 혹은 중증의 협착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럴 땐 저희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약을 일단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혈전제 약을 추가하게 됩니다. 제일 저희가 잘 추가하는 약은 항혈전제 중에서 아스피린 같은 계통 아마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장 혈관이 안 좋을 때도 저희가 먹는 아스피린 혹은 플라빅스 같은 그런 항혈소판제 약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 약들을 먹게 되면 피가 묽어지면서 혈액순환도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동맥경화의 플라크 이런 플라크들을 안정화시켜서 그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거나 떨어져 나간 색전 활동을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혈전제를 저희가 이제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약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거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등등 특수한 케이스일 때는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시술 혹은 수술까지도 저희가 중재술을 제가 권유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한 경우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술이라는 거는 경동맥, 풍선 확장술에 스텐트 삽입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수술이 아마 많이 또 걱정되시고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왼쪽이 수술 장면이고요. 오른쪽이 시술 장면입니다. 요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느냐? 각자 장단점이 있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왼쪽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오른쪽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드리자면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컨디션이 안 좋거나 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나이가 엄청 많으시거나 그럴 때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면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목을 요렇게 세로로 열어서 째고 경동맥을 노출시킨 다음에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 요 병변 위치가 너무 위쪽에 있어서 뼈에 가려지게 된다면 수술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주변에 있는 신경, 혈관을 건드리면서 합병증,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세로로 째는 거다 보니까 갑상선처럼 이렇게 가로로 째는 거와 달리 세로로 째는 거는 이제 상처나 이런 이제 그런 후유증 같은 게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흉터 면에서도 좀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직접 째고 열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렇게 플라크를 제거해서 개통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오른쪽 시술의 뭐 장점으로는 시술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보통은 다리 쪽으로 가는 다리 혈관에 국소 마취를 얼얼하게 한 다음에 관을 올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다리에 구멍 하나밖에 생기지 않게 됐죠. 그래서 그런 간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그러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치료가 좀 불안전하게 되거나 좀 불확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텐트라는 이물질 이렇게 망사관을 펼치고 나오고 그걸 넣고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물질을 몸에다 놓고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조영제 방사선을 쬐면서 투시를 하면서 보는 거다 보니까 방사선과 조영제를 맞으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게 되면 50% 이하 즉 약간 약하게 좁아진 정도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위험 인자에 대한 조사 및 조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뻔한 말이긴 하지만 식단 조절
운동 장려 그리고 흡연자분이시라면 흡연에 대해서 금연 치료를 꼭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중해식 식단을 저희가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많이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신선한 채소나 과일,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잡곡밥 위주로 이렇게 먹으면서 견과류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적색 육류보다는 생선이라던가 닭고기 그리고 계란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드시는 거를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있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중등도 이상의 예를 들면 빠르게 걷는 거, 조깅,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은 하라고 되어 있고요. 뇌졸중 지침에서는 150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운동을 하라고 저희가 장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장 혈관이 안 좋으시거나 목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이제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다 그러면 보건소 통해서 이제 챔픽스라는 그런 금연 보조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물을 통해서도 이제 금연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꼭 저희가 이제 금연을 하라고 이렇게 정말 강조드리고 있고요. 심장 쪽도 그렇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협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바로 끊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 동맥 이제 협착증 플라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성인병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게 세 가지를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고요. 너무 또 뻔한 얘기지만 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지혈증인데 그런 이제 수치들이 조절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수치들이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운동이랑 식습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약하게 좁아져 있더라도 그게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미 검사했을 때 50% 이상의 협착이 있었다. 즉 중등도 그리고 중증 협착이 있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꼭 약제를 추가하게 되고요. 이거는 피를 물키는 약, 항혈전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보통 항혈소판제를 쓰게 되는데요. 아스피린 같은 그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 약제를 쓰면 당연히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먹게 되면 출혈 경향성은 좀 올라가게 될 수 있고요. 위장 출혈 아니면 배뇨기통 쪽에 출혈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혈변 아니면 이제 소변을 볼 때 이제 피가 나온다든지 흑색변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위험보다는 약을 썼을 때의 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50% 이상의 협착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약을 저희가 쓰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시술 혹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경우가 되게 이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환자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도가 심하고 증상이 있으면 웬만하면 저희는 시술이나 수술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협착 정도가 약한데 증상도 없다. 그러면 약물 치료하면서 저희가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 정도다. 협착 정도는 심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조금 있는 경우 혹은 증상은 없지만 협착 정도가 다소 좀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환자분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빨강색은 웬만하면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물론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2023년도 유럽에서 이제 발표한 가이드라인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60이 아니라 7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협착 때문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 협착이 있으면서 뇌경색이 생겼냐 혹은 반대편으로 오는 일과성 하열 발작, 예를 들어 팔다리 힘이 떨어진다던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던가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등등 이런 협착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증상이 있게 되면 50% 이상만 돼도 저희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70% 이상의 심한 협착일 때는 웬만하면 저희는 이제 스텐트나 수술을 저희가 권장드리게 되어 있고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70% 이상의 심한 협착이 있다면 물론 다른 검사의 이제 보조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도 고려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도 저희가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나라 이제 보험 기준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나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처방을 할 때 이제 보험 기준에 따라서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50% 이상의 협착에서도 시술,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요. 무증상 같은 경우는 심한 협착의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다른 영상학적인 소견도 있고 다른 근거가 있어야지 이제 그 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요인에 있어서 시술과 수술을 저희가 보험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환자분께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또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럼 약물을 먹고 있다, 아니면 수술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자주 봐야 되느냐? 이걸 얼마나 자주 봐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걸 신경 계속 써야 되느냐? 뭐 몇 년에 한 번씩 와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기로 결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환자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병원마다 다르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너럴한 얘기만 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비용 효과 측면에서는 경동맥 초음파를 보는 것이 이제 권장되지만, 예를 들어 경동맥 초음파는 여기 뼈가 없는 목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 안쪽의 혈관은 볼 수가 없어요. 혹시 머리 안쪽의 혈관도 안 좋아서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가 아니라 CT나 MRI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추적 검사를 웬만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본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막 5%, 10%밖에 안 좁아져 있다, 되게 정도가 약하다 싶을 때는, 그리고 증상도 되게 안정적이다 그럴 때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심한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환자마다 저희가 다르게 이제 기간을 설정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 상태가 안 좋다, 아니면 추적 관찰을 했더니 좀 변화가 생겼다 그럴 때는 1년이 아니라 더 빨리 땡겨서 저희가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니시고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추적 관찰 기간을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은 조금 초반에는 더 자주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술하고 수술하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저희가 외래를 모셔서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한 부위가 괜찮은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6개월 뒤, 아니면 좀 빠르면 3개월 뒤까지도 이렇게 봐서 조금 한번 빨리 저희가 이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상태까지 안정적이면 그때부터는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환자랑 동일하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는 거고요.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한 환자도 그렇고 시술한 환자도 그렇지만 다시 넓혀놨던 부위가 다시 좁아지거나 다시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추적 관찰을 저희가 꾸준하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수술했다고 해서 저희가 약을 안 드셔도 되는 게 아니고, 약은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고,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한 조절은 무조건 저희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배정원 교수님께서 올렸던 그 같은 환자분 얘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시술까지 진행하게 돼서 시술까지 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초음파 했던 사진인데, 요게 이제 속도예요. 이제 보시면 1초당 이제 혈류가 272cm씩 간다는 그런 속도인데, 아마 일반 분들께서는 이게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르겠지만 매우 빠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272 같은 경우는 물 호스로 뿌릴 때 매우 좁게 눌러서 물이 아주 빨리 나가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단면적 같은 경우도 감소율이 거의 91%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서, 요거만 봤을 때는 거의 91% 정도의 협착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단면 협착률은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수치여서 요거는 조금 과장된 수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MRI에서, 그러니까 MRA여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고전적인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내경 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는 걸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과거 얘기를 하자면 처음 응급실로 오시게 된 거고요. 응급실로 왔을 때 뇌경색이 이제 생겨가지고 오시게 된 분입니다. 그럼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증상의 환자분이 되는 거고, 협착 정도가 딱 보기에도 70% 이상의 협착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중증 협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는 유증상의 중증 협착의 환자를 갖고 이제 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아까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웬만하면 괜찮다면 시술 혹은 수술을 권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저희는 시술을 진행했고요. 시술을 통해서 저희가 풍선을 부풀려서 이렇게 넓혀 놓은 거고요. 이 시커멓게 보이는 게 길다란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아지 만드는 거 보실 텐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길다란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부위를 살짝 넓혀 놓은 다음에 그 부위로 저희가 이렇게 망사로 된 펼쳐지는 스텐트를 넣어서 좁아진 부위를 넓혀 놨습니다. 시술하기 전 사진이고요. 시술하고 난 사진입니다.
시술하기 전보다 훨씬 넓어진 것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증상이 있으면서 협착 정도가 심한 환자는 저희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는 이유는 약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넓혀놓는 걸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시술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술을 끝나고 퇴원하셨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외려오셔서 이 스텐트가 잘 유지되는지 보게 되겠죠. 그리고 6개월 정도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괜찮다면 이제 1년마다 혹은 너무 괜찮다면 2년마다, 보통은 1년마다이긴 합니다. 그때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제 괜찮은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 방법을 이제 딱 한 장으로 정리하자면요. 심하지 않은 협착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그걸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재에 대한 교정을 먼저 한다. 50% 이상이 좁아진 중등도 혹은 중증 협착인 경우에는 저희가 피를 붉히는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저희가 추가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협착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도 저희가 권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술이 좋냐, 수술이 좋냐, 요거는 환자분의 요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하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하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발표인 치료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배정은 교수님의 이제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제가 이제 경동맥 협착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좀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하나씩 읽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섬섬옥수님께서 긴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얘기는 아까 좀 틈틈이 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주제와 잘 맞지는 않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는 합니다. 오늘 이야기랑은. 근데 하여튼 간단히 말하면은 결국 치매에 대해 걱정하는 건데, 치매라는 것은 가족과 직접 본 환자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거여서 제가 일단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게 어떤 요인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검사하기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환경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약을 안 주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그 선생님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뭐 근처 좀 1차 의원에서 약을 받으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보통 치매약 같은 게 크게 막 위험 부담이 있는 약이나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 신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꽤 규모가 큰 병원에서만 가능해요. 왜냐면 검사할 것도 되게 많고 약의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근데 기본적인 치매약 쓰거나 하는 건 개인 의원에서도 당연히 뭐 전혀 문제될 건 없어 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가 보셔도 괜찮긴 한데, 일단 제 생각은 어쨌든 보셨던 대학병원 선생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용인 곰돌이 님이고요. 네. 이분도 이제 경동맥이 두꺼져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건 내 중막 두께가 두꺼져 있다는 얘기 하시는 것 같고, 플라크가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동맥경화 이제 플라크가 있는데, 협착 정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넘게 되면 이제 그런 항혈전제를 먹게 되는 거고요. 경동맥이 두껍다, 즉 내 중막이 두껍다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가 아스피린을 바로 드리진 않고, 플라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가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협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저희가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생활 습관 교정이 저희가 먼저 권유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50% 이상 그러니까 좁아져 있다, 어느 정도의 협착이 있다 싶을 때는 저희가 약을 드리는데,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아마 살프그릴리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은행잎 무슨 긴코 빌로바라는 이제 그런 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뇌졸중 이제 학회나 이제 뇌졸중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제 플라빅스 같은 항혈소 환제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실로스타졸 같은 경우는 항혈소 환제도 되겠지만, 이런 거는 플라크 안정화에는 별로 이렇게 아스피린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약들보다는 저희가 아스피린 같은 그런 약제를 먼저 저희가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포그릴이나 은행잎 같은 경우는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샤트르님 비타민 C 메가도즈 하면 혈관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는 바는 그렇게 막 입증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예, 비타민 C는 그냥 먹으면 좋죠. 근데 예. 이거 먹어서 저희가 혈관을 다시 넓힌다던가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영양제 챙겨 드시면서 드시는 비타민 C, 이건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드시는 정도로 드셨으면 좋겠는데 막 동맥경화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챙겨 먹는다, 그런 논리로 드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요로결석 좀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신 분들은 메가도즈 비타민 C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사랑나무님은 검사는 제가 얘기할게요. 네.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동맥경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나? 가장 정확한 검사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제이긴 한데요. 일단 초음파를 통해서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검사고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는, 그러니까 경미한 수준이라면 사실 저는 초음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심해져 가지고 진짜 뭐 수술하는 시술하는 이런 거라면 초음파보다는 결국 혈관 조영술, 그 검사실에서 해야 되는 그것까지 가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김광석님. 예, 김광석님은 60대 초반인데 경동맥 질환이 진행되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경동맥 질환이 만약 더 진행되면서 협착이 진행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뇌 혈류가 올라가는 통로가 주반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뇌경색 같은 뇌 혈류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동맥 경화에서 혈전 같은 게 떨어져 나가면서 색전이 이렇게 날아가서 뒤에 있는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의 협착일 때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경미한 협착일 때는 거의 무증상인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크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경동맥 질환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심하지 않다 하면 그것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주된 이제 목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크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도 파악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다음 오구금류님, 경동맥 질환과 고혈압에 동시에 앓고 있다.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뭐 둘 다 진단이 있는 거면 약물 치료가 아마 필요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은 잘 상의를 하시고, 이제 약만 먹어서 될 건 아니고 사실 그런 생활 습관 관리도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 아까 유준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뭐 식단 같은 거 그런 건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루비님 간단한 것은 경동맥 초음파 찍어보자 무엇을 알아보는 건가? 네,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동맥경화 정도라던가 혹은 실제 협착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여서 뭐 그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멤버님 질문은 유진에게 한번 좀.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80% 협착의 혈전제 치료 중이라고 하셨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그런 약제를 드실 것 같은데, 80%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서 이제 중증 협착이긴 하죠. 좀 심한 단계긴 한데요. 얘기 들어보면 성모병원과 연세대 병원에서 일단 약물 치료를 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이제 애매한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80% 협착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죠. 미니 뇌졸중에서 막 일과성 허혈 발작이 생겼다, 혹은 이제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다 등등 이런 협착과 연관된 증상이 있다면 그래도 웬만하면 시술과 수술을 하지만, 무증상이면서 협착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연대병원, 성모병원 두 군데서 둘 다 수술을 하지 말고 약물을 먹자고 하신 걸 권유하신 걸 보면 아마 수술보다 약물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항상 좋은 결과를 되는 건 아니고요. 했을 때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가끔 생기는 경우도 있고, 흔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시술 같은 거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더 뇌경색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시술하는 것이 유리할지, 약만 쓰면서 지켜보는 것이 유리할지. 두 병원에서 둘 다 약물 치료를 권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약물 치료가 조금 더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아마 환자분의 나이나 다른 과거력이라던가 다른 지병 여부 등등을 아마 다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고려하지 않았을까 아마 예상이 됩니다. 약물 치료하는 것도 절대 틀린 치료는 아니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네버월드님이랑 인생어나람더님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좀 대답을 할게요. 두 개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어서, 네버월드님은 초음파 혈류 속도가 느려져 있다라고
들으셨다고 했고 인생은 아름다운 님은 검사 결과 혈류가 불균형하게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만약에 진짜로 이게 의미 있는 소견이면 이건 사실 되게 심각한 협착에서 나오는 소견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혈관이 뭐 좁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혈류가 속도가 빨라진 걸 보고 협착이 좁아졌다라고 판단하는데 느리거나 불규칙하게 흐른다는 건 거의 폐색 직전까지 가면은 빨라지다가 나중에 이제 느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 이제 막 와류가 생기면서 되게 불규칙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면은 사실은 저 정도로 말하기보다는 뭐 혈관이 거의 막혔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 말씀하신 느려졌다, 불규칙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심한 거의 막히기 직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긴 하고 아니면 좀 어떤 환자분께 어떤 설명을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다르게 좀 설명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선생님 의견을 한번 자세히 좀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딱 해석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예. 베제크님께서는 시술이나 수술할 때 어디에 관을 삽입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수술은 관을 삽입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목을 아예 절개를 해서 열고 들어가는 전신 마취를 하는 아예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을 넣지는 않고 목을 째고 그러니까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하는 게 수술이고요. 시술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목에다가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는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타구니 이제 다리 혈관 쪽으로 놓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가끔에는 손목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정말 드물게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타구니로 가는 다리 혈관에 관을 넣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송하님 제가 그 아버님께서 경동맥 50%가 진행되는데 어떤 것들 조심하고 관리하면 되는가? 유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50% 수준이면요. 약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꽤 심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떤 뭐 건강 관리에서 좋아지고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50%면 약을 잘 드셔야 되는 거고요. 건강 보조식품 중요한데 약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이런 상황. 이거는 뭐 음식을 조절하고 뭘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 잘 드셔야 되고 자 1번은 약, 그다음에 뭐 기름진 거, 너무 탄수화물 과한 거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50%면 조금 애매한데 어떤 극단적인 탈수에 노출되는 상황 같은 것도 어떤 뇌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정도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너무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K 가즈아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세시고 형동맥이 20% 정도 막혀 있어서 LDL 220이다 보니까 스텐트닌을 먹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경미한 경도 협착이죠. 요게 때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한 조절인데 LDL 220이면 꼭 스타틴을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낮춰서 많이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요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굳이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5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포그릴레이트 같은 경우는 물론 항혈소판제에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대신 부작용은 또 그만큼 적은 약이어서요. 아마 이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을 처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끊었다고 해서 뭐 그건 부작용은 없겠지만 스타틴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타틴은 꼭 잘 드셔서 LDL 220이라는 수치 더 낮추셔야 되고요. 혈압도 높아지지 않는지, 당뇨가 더 생기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아까 생활 습관 교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챙기셔야 되고 혹여나는 말씀이지만 담배를 태우신다면 금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는 살짝 끊었다고 해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스타틴은 절대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맞는데 이제 다만 LDL이 220, 42세 그 정도면요. 이거 사실 우리 경동맥 얘기만 적혔는데 말고 심장이나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이면 전신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심혈관 혹은 말초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주치의 선생님이 사포릴레이트를 처방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동맥 가지고 얘기하면 항혈소판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게 맞는데 아마 그런 전신을 생각해서 처방해 주신 걸 수도 있고요. 얘기해 주실 때 갑자기 끊는다고 사실은 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 여부성에서 좀 고민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수님은 아마 저게 경동맥이 0.14 정도 상태가 어떤가라는 게 아마 그 유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IMT라고 해서 내중막 두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0.14라고 하는 거는 그거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 혈관에 찌꺼기가 조금 껴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까 막 플락이라고 부르는 수준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혈관이 이렇게 해서 막이 살짝 두꺼워져 있다. 찌꺼기가 어떤 막 덩어리를 이룬 건 아니지만 조금 껴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서 심각한 거는 아니지만 관리는 필요하다. 네. 혹시 또 추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너무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경청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 교수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예, 정말 이제 큰 병원에 있다 보면 건강검진센터에서도 내과 의원에서도 영상의학과 클리닉에서도 경동맥 초음파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고 대신 그만큼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오게 되는데 상담을 잘 받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치료 방안을 잘 세운다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모든 치료에 수술 얘기도 나왔지만 모든 치료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위험 요인 조절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단계든 간에 항상 들어가는 말이어서 항상 미리 예방적으로 지금 상태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것들 조절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